네, 오늘은 논란의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출발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즘. 최근에 경향신문 등이 김어준 씨와 관련한 기획 기사를 무지하게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소중한 분들 저희가 모셨는데요. 더 소중한 분들은 이건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KBS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KBS를 퇴사하고 거의 지금 멸종 직전입니다. 네. KBS 안에서는 난리 났었거든.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퇴사하고 거의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욱 씨 말처럼 지금 뭐 거의 망한 유튜버, 절반 계정 휴업 상태의 유튜버 악마 팀장 TV를 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진짜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다른 데서 섭외가 안 되나? 이분은 플레이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게 프로듀서나 PD로 그렇기에는 섭외가 안 와요.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네. 사람들하고 사교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차려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렸는데 난 잘 될 줄 알았거든. 네, 차렸어요? 지금 멸종 위기예요. 이름이 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 아니 방송국 차린 거 아니고 네. 유튜브 채널. 채널이야. 김대영 TV? 악마 팀장 TV. 악마 이름부터가 벌써 짜증내잖아. 이름부터 바꿔요. 누가 악마를 검색해? 아니 KBS에 있을 때 그때 악마 팀장으로 악명 높았어요. KBS 사람들만 아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김대영은 더 몰라요. 그냥 김대영으로 하세요. 악마 팀장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아주 그냥 무균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데요. 오윤혜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만나본 적 있고 국무총리도 만나본 적 있지만 김어준 씨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방송도 아예 안 보십니다. 아예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예. 이름 석자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소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요? 예, 전문성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감정이 기복이 없어요. 하지만 미디어 비평할 때는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래 발작 버튼? 발작 버튼 눌러집니다. 네. 민동기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오윤혜 씨. 그래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가 지금 대화가 없어. 굉장히 긴장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아마 요놈들 앉아가지고 저 김어준 편드나? 김어준 공격하나? 이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가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둬도 아마도 김어준 편드나? 김어준 공격하나? 이 관점으로 보실 겁니다. 제가 섭외를 받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섭외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지금도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어준 씨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만 이렇게 다 무관합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한 번도 나간 적이 물론 뭐 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나름 저는 객관성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기자님은 저널리스트로서 김어준 씨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김어준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1998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딴지일보란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초창기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겨우 텍스트 정도 느리게 읽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저희도 젊으니까
김어준 씨의 그런 젊은 감각, 재미있는 기사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 수습 기자들 사이에서 김어준 씨 기사 제목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어준 씨를 그냥 저희가 좀 약간 재미있는 사람, 그냥 시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뭐 사람으로 생각했지 언론인으로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 씨가 지금 겸공을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언론인이다. 또 대단한 미디어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를테면 PC통신 세대였습니다. 나우누리. 그렇죠. 천리안. 타이텔 타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아 그래요? 네. 엽서 출신 아닙니까? 생각보다 젊으시네. PC통신 세대였는데 네.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한참 뒤에 등장을 했거든요. 음. 나중에 이제 딴질보라는 걸 보면서 이게 나중에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오. 그런데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클 줄은 어. 그때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죠. 그러면 지금 영향력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생각을 같이 하네요. 그럼요. 그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경향신문이 네. 와, 이 김어준 씨 한 사람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획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섭외 오기 전에 이 기사를 봤어요. 네. 보면서 왜 이렇게 기사를 많이 집중적으로 싣고 있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례적이죠. 근데 이 이를테면 정도면. 그럼요. 예. 한 건도 아니고 지금 6건인가를 네, 실었는데 6건입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특집 기획 기사가 실리는 그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자들이 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괜찮네 한번 해봐. 이제 오더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야 이런 거 한번 기획 기사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보통 이 정도 되려면 편집국장 정도의 오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편집국장이 그럼 문화부하고 문화부 기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가 다 달라붙어서 쓰든지 아니 뭐 경제부나 이런 데서 좀 지원해서 쓰든지 해서 기사를 한두 개 쓰지 말고 쫙 펼쳐갖고 한 6개 정도 써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의 전사적으로 한 거네. 그렇죠. 지금 6개의 기획 기사를 쓴다는 것은 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스스로 발제했을 가능성보다 아마 편집국 수뇌부의 오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만한 계기가 지금 있나? 뭔가가? 그럴 만한 계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김어준 씨 뉴스 공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뭐 미디어의 상호 비평이라는 건 장려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저도 게 그렇게 입장이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은 일단 시기나 내용 그 분량의 측면에서 좀 뜬금없다. 이게 보면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비판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를테면 네. 여기서 안경 쓰시고. 네 안경 쓰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늙었어.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다. 교리. 이거 아주 교리 이거는 매우 제목 부정적이지. 자체가 부정적이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이지. 그렇죠. 김어준이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거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이거는 교주라는 거거든. 그렇네. 네. 그다음에 음모론에 열광하는 지지층 이렇게 했는데 음. 김어준 씨 뉴스 공장을 청취하는 사람이 전부 음모론에 열광해서 청취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네, 그런 김어준 부정적인 씨가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네. 김어준 씨 방송이 음모론 방송은 아니잖아요. 네. 또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김어준 씨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맹목적 지지자, 무비판적 수용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렇죠. 프레임을 갖고 바라봤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 보이는데 6편의 기획 기사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참 뜬금없다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또 뽑아내는 게 또 악마 팀장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악마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경향신문에서는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교체가 됐고 또 김건희도 구속됐고 윤석열도 구속됐고 어느 정도 일단락됐으니까 내년도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네.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이 막강한 영향력 혹시 또 내년 지방선거에 또 김어준 씨가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미리 이것을 의제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러면 내년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9월 달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봤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제 설명은 좀 이해가 안 이해가 안 돼요. 돼. 설득력이 없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가 약간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은 되게 큰 미디어고 네. 아 질투로 느끼는군요. 약간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인 이 너는 전공? 앞으로 경향은 못 갈 것 같다야. 경향 출연 중입니다. 경향신문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쁠 만한. 참고로 네. 저도 경향 TV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야. 그래서 이분이 많이 잘려. 진짜 많이 잘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위기 의식의 일단 발로다. 그래요. 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 비슷하네. 그러니까 질투라기보다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지형의 변화. 그렇죠. 저는 단적으로 몇 가지 이제 징후를 읽었는데 용산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공과 매부쇼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장이 레거시에서 유튜브로 넘어갔다라는 거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쵸, 그런 넘어갔죠. 섭외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뭐 좋은 취지로 보면은 한번 짚어보자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온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거 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런 위기 의식을 그동안 못 느꼈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KBS에 있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제가 9.11 테러 때 국제부에 있었는데 방송 뉴스를 보고 뭔가 뉴스를 갖다가 쓰려고 하니까 미국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느려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CNN하고 BBC가 텍스트로 맞아요. 뉴스를 서비스하는데 방송보다 더 빠른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야 이거 우리도 인터넷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찰나 어느 순간 보니까 네이버가 딱 등장해갖고 네이버가 우리 일반 개별 언론사를 압도하려는 막 그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가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맞아요. 백상예술대상 받을 때 그거 열심히 했다는 게 수상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만큼 지상파 방송만 해갖고는 수용자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하되 이 지상파 방송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 뉴스도 쓰고 굉장히 위기의식의 발로로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 이미 뉴스공장과 매블쇼의 인기, 조회수, 동접자 수가 레거시 미디어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장관이나 고위 정책자가 섭외가 좀 덜 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간 경향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네.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고요. 사적으로 네. 얘기를 해봤는데 김태형 기자님의 진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단을 해요.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의 거의 지금 앞으로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럴 수 있겠다. 너무 불편한 진실은 또 못 본 척하고 싶잖아요. 네. 못 본 척하다가 이게 진짜 내 살을 파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쏟아낸 것 아닌가. 외면할 수 없으면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결과값을 바꾸려고 해야지. 가장 큰 그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경공으로 옮긴 뉴스토마토에 있다가 네. 박형광 기자하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아마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적인 충격일 겁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에 아무리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 명의 기자들 네, 다 유튜브죠.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민동기 기자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 지점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이중잣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개인 회사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 지배 구조도 굉장히 사적이에요. 우리 나라가 만든 걸 공공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 국가 예산이나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완전 개인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에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잣대는 KBS에 대한 그 공적 감시 정도의 감시와 그런 불편 부당함을 여기 막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리하시네. 한쪽으로는 언론 취급을 안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KBS보다 더 심한 더 강도 높은 그런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뉴스공장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중잣대도 예리. 야 어때 똑똑하다니까 이분. 예리해 이분. 동의하는 그래도 이쪽에 한 20년 있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네. 유튜브 저널리즘 이야기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뉴스공장이 뭐 성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워요. 뉴스공장 들어가 보면 욕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거고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만큼은 아무도 비판하면 안 돼라든지 뭐 그런 건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개점 휴업 절반 상태라고 했는데 제가 요새 매일 하다가 잘 안 돼서 요새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했어요.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그런지 동접자가 평소에 2배 이상. 그 20명. 100명? 160명. 와, 100명. 야, 대박 터졌어. 진짜. 내 걸립니다, 그러면. 진짜 네. 160명. 좀 웃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안 맡기자. 평소에는 100명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네. 보니까 악마팀장 TV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매불쇼 보는 사람들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 있죠. 비슷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거의 없어요. 거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는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네. 욕을 하고 문제가 있다. 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렇지. 김어준 씨가 무슨 무결점의 인간도 아니고 그럼. 보류의 인간도 그렇죠. 아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무슨 성역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럼. 김어준 씨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요.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에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출소 이후에. 출소 이후에. 네. 근데 그때 김어준 그때 총수가 대선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판, 댓글, 그랬나요? 비난 여론이 쇄도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발생했던 이 성비위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김어준 총수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입장 표명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네. 아마 그 발생한 그 다음 주에 이제 살짝 얘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비판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이라든가 나중에 방송이 되고 나서 이 피드백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역 아니지. 너무 많이 솔직히 비판을 해서 그래, 문제예요. 무슨 성역이야. 지금 최욱 앵커도 매불쇼에도 맨날 욕하잖아. 나는. 그냥 실시간으로 검증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저는 장점이자 단점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뭐 특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레거시 그러니까요. 미디어들은 기사하고 나서 뭐 피드백 받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어요.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인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뉴스공장의 소비층하고 매불쇼의 소비층이 겹친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신 발언을 못한다. 뉴스공장 때문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뉴스공장과 정반대의 기조를 선택했던 매불쇼는 지금 오늘날 없고 죽어야 돼요.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총선 전에 연동형, 병립형을 두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뉴스공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병립형을 주장을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매불쇼에서는 병립형은 약속과도 맞지 않고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네. 전혀 다른 기조였잖아. 근데 매불쇼가 욕은 물론 많이 먹었지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도 매불쇼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했었고 뉴스공장은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욕 많이 먹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네. 가서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인들이 소신 발언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첫째, 욕을 먹기 싫으니까 소신 발언 안 하는 거고 또 하나 자기의 소신 발언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때 소신 발언을 못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소신 발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겠죠. 예. 정치인들이 가장 눈치를 보는 대상이 어디일까요? 뭐 국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연- 사실 언론 눈치를 엄청 맞아요. 많이 보거든요. 언론. 지금 언론 지형이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 제가 처음 할 때는 언론이 힘이 되게 셀 때거든요. 유튜브도 없고 뭐 인터넷 언론도 없을 때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사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 눈치를 지금 넘어온 거죠. 지금 그 미디어 권력의 상당 부분이 총선에 어떤 정치인이 처음으로 출마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인지도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인사하고 자 그러면 유튜브 있어요? 채널? 네 있습니다. 그럼 자 가서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하면 바로 5만 10만 됩니다. 당연히 김어준 씨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동안은 눈치를 안 봤는데 언론의 눈치를 전혀 안 보다 김어준이라는
아주 막강한 유튜버가 등장해서 처음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냐? 아.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위치이동이네, 위치이동. 원래도 눈치를 늘 봐왔고 미디어에 잘 보이려고 늘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선배, 동생, 형, 동생 하면서 술 먹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력한 언론사가 정치인 하나 띄우려고 하면 금방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디어 언론이 갖고 있던 권력의 상당 부분이 지금 유튜브로 이동했고 김어준하고 매불쇼가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매불쇼 갖고 있어요. 불편해 죽겠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동안 안 보던 눈치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이게 예전에 지금 양상하고 약간 본질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청취율 1위를 달리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네. 보도국 이른바 기자들의 정서가 굉장히 묘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방송사들의 사실 기본적인 그 매체 파워는 메인 뉴스, 그렇지, 9시 보도국 기자들의 어떤 취재를 바탕으로 메인 뉴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 밀렸거든요. 솔직히 시선집중에 손석희 시선 집중한테 밀렸고 시선 집중을 진행하는 손석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출신이고 네. 뭐야 왜 절로 정치인들이 다 인터뷰해? 이런 아주 이상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그때 보도국과 약간 그 라디오국 아나운서국 간에 묘한 긴장 관계가 MBC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복사판이라고 저는 봐요. 그보다 더 하겠네, 마음의 상처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로 인정도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미디어 권력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네. 아니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럼 노력을 좀 하세요. 예능부터도 한 10년, 15년 계속 똑같은 거 우려먹고 왜 이렇게 시청률 안 나와 얘기를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쓰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노력을 하면 시청자들이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안 좋은 얘기니까 뭐 최욱으로 빗댈게.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최욱이가 저렇게 조회수 많은 거는 저 인기 영합이고 완전히 편향되고 거의 막 음모론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조회수 많지. 우리 레거시 미디어는 정도를 걸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지. 아마 이렇게 억울해할 거예요.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딱 그래요. 지금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 그렇고 정확하죠? 그 박민 사장, 박민 나 더 라이브 없앴잖아 박민. 박민이 KBS 사장 왔을 때 KBS에서 뭐라고 했냐면 9시 뉴스 시청률이 막 떨어지거든요. 시청률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제대로 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에 개의치 말고 좋은 뉴스를 계속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예요 지금. 그 기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아니요? 대중은 바보기 때문에 최욱이 같은 저런 편향에 놀아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야. 나는 그게 가장 불편한 지점입니다. 저는 댓글에도 가끔 저 최욱이는 저 조회수밖에 신경 안 써요. 조회수 장사하는 놈이지라는 것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뭔 짓을 다 하는 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짧은 기간 안에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거기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집단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뭐 예를 들어 아주 편향적이거나 아주 가짜뉴스만으로 인기를 끌었던 곳은 결국은 다 날아가고 없어져. 그렇죠. 당연하죠. 유튜브만큼 이렇게 시장의 영향에 많이 받는 데가 있나요? 너무 치열하지. 너무 치열하고 사라진 바로바로 평가받는다니까. 채널이야. 제가 여기서 한마디 김어준 씨가 술을 안 마셔요. 그래요? 고기만 많이 먹고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그게 뭐냐. 그리고 세금을 엄청 열심히 냅니다. 김어준 씨는 말하자면 허튼 짓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죠. 매일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본인이 거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최욱 씨도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아니 술이랑 고기도 많이 먹어요.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마시고. 최욱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어요. 잘 먹는 평일에는 안 해. 평일에는 안 해. 일할 때 그리고 나는 담배 안 핀다. 그랬어요, 오빠? 담배 안 피워요. 평일에 고기도 안 먹어요? 아니 고기랑 무슨 관계야? 매일 이렇게 방송을 큰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송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개인의 정말 노력과 그런 꾸준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거 저는 김어준 씨나 최욱 씨의 그런 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성 또한 전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수거 명단에 자 단전 단수 대상에 MBC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공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언론사는 세 군데 플러스 뉴스공장인데 체포 대상은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이런데 거기 김어준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김어준 씨가 윤석열 그 스타일로 봤을 때 뭐 꼬투리를 잡았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그거를. 맞아요. 꼬투리를 못 잡으니까 결국은 수고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5
건의 재판을 받도록 했는데도 제거를 못하니까 결국은 내란을 일으켜서 수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김어준 씨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혔던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이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고 보는 거죠. 네.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형 유튜브 채널을 다룰 때 가장 그 크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자기 문제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들.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 쪽이 유튜브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의 대형 몇몇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화시켜가지고 왜 여기 이 추종자들은 뭐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출발하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거 예리하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주목하지 않고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여기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고 저쪽으로 가지? 그럼 우리는 뭐가 부족하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우매하게 맞아요. 얘기를 해야 내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 안 나오죠. 예. 그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김어준 씨의 그 K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진짜 미물일 때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냈는데 네. 그걸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향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스공장을 보는 분들이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감안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 많은 컨텐츠 가운데 뉴스공장을 선택해서 소비한다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럼 반면에 경향신문이 그러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사를 쏟아냈을 텐데 그 가운데 잘못된 걸 한 대 다 모아가지고 이래서 경향신문은 잘못됐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경향신문도 네. 사람 소비자들은요 다 판단하지.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K값처럼 이거 제 생각입니다. K값처럼 틀린 것을 뉴스공장이 일주일 내내 한다. 나는 바로 소비자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예. 냉정하지 소비자들이. 냉정해. 이거 좀 덧붙여주세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사실 저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저는 최욱 앵커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대현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구독자라든가 최욱 앵커를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채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과 어떻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할 것인가.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현 기자와 지금 최욱 앵커를 막 지지하는 구독자분들하고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잠깐 했다.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돌아서. 그리고 바로 그냥 내려 꽂아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제일 먼저. 맞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구독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의견이 예를 들어 A라고 쳐요. 네. 그 내가 생각할 때는 A는 틀렸어.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땐 B가 정답이야.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숙제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나는 그 어떤 기성 미디어의 종사자보다 난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고민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수용자와 이용자의 이용 변화라든지 니즈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개별적인 것보다 통으로 봐야 돼요. 수용자나 시청자들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 행태가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걸 보는데 게으릅니다. 지상파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최욱 씨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요. 네. 경향신문이 결국 이 기사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에 내가 공론장에 의지 하나를 던졌어. 네.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경향신문은 이 기사를 보면 별로 변화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경향신문이 혹시 김어준 씨에게 이걸 공론장에서 논의해보자가 아니라 좀 타격을 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편견이라고 할까? 이게 딱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김어준 씨랑 전환길을 거의 동등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진짜요? 그거는 참. 네. 네. 전환길이 우파의 김어준을 꿈꾼다. 제목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꿈 깨라 그래. 전환길은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반헌법주의자예요. 네. 김어준 씨를 아무리 비판한다 그래도 김어준 씨는 내란의 피해 당사자고 네. 또 반헌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 동등 비교가 될 수가 없는 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가 딱 드러나요. 깎아내리는 거죠. 그렇죠. 김어준 씨를. 그런 식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너무 그 게으른 비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유치한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나름대로 오늘 네. 생각했던 것보다 방송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러네요. 하지만 방송 나가고 나면 저놈들 김어준 편들었나? 저놈들 김어준 공격했나? 이쯤 되면 김어준 씨 한번 모시면 안 돼요? 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제가 오늘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제 개인 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더니 갑자기 너 털 빠냐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다고? 네. 저는 김어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도 없죠. 네, 그런데 네. 조금만 뭐 그 두둔하는 네. 듯한 걸 보이면 바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뭐 또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익했네요. 네, 오늘 되게 유익했어요?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몰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야, 좋았네. 네,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야, 그래. 네. 이런 거를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네.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 지금 어.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 그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미 싹 튀었다니 망한 싹이 튀었어. 앞으로가 아니 중요하니까. 그렇죠. 한 네. 번 망했다고 계속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또 네. 다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